안녕하십니까? 별별 이야기 이세나입니다. 약 36년 전인 1979년 7월 11일 미국 최초 우주정거장인 스카이랩이 지구로 추락해서 소멸됐습니다. 우주 실험실을 뜻하는 스카이랩의 내부는 당시까지 우주에 올라갔던 어떤 종류의 우주선보다 넓어서 그 안에서 충분히 먹고 자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식탁 의자나 개인 침대는 물론이고 욕실에는 샤워를 할 수 있도록 더운 물이 나왔고요. 또 방의 조명도 기분에 따라 바꿀 수 있었다고 하네요. 일종의 초호화판 우주 호텔이었던 거죠. 물론 지금도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겠지만 그 당시로 비춰봤을 때는 상상하기 힘든 정말 엄청난 시설이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한 주 동안 하늘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3, 2, 1. 2011년 발사된 주노 탐사선이 목성 도착 1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주노 탐사선이 목성의 태평양 여름 시간으로 2016년 7월 4일 도착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아직까지 탐험되지 않은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는 목성의 극지. 1년 후면 목성의 비밀을 탐험하고 목성의 구성과 내부 구조에 대한 상세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6월 13일 밤, 독일 쾰른에 있는 독일 우주국 통제센터에 예상치 못한 외계 신호가 잡혔습니다. 지난해 11월 동면에 들어간 인류 역사상 최초의 해성 탐사 로봇 필레가 7개월 만에 신호를 보냈습니다. 오랜 잠에서 깨어난 필레는 모선인 로제타를 통해 독일의 지상관제센터와 85초간 교신하며 300여 개의 데이터를 보냈습니다. 그중에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정보도 있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 등 전 세계 우주기구 및 기업이 화성으로의 이주 계획에 큰 관심을 보이는 가운데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에서 우주인들을 위한 체력 단련 기구를 개발했습니다. 이 운동기구는 원심 분리기를 이용한 것으로 무중력 혹은 극미 중력 상태의 우주에서 지구와 비슷한 중력 상태를 제공하고 우주 여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주정거장 안에서 무중력 상태의 우주인들이 슈퍼맨처럼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모습 신기하고 부럽기까지 하죠. 그런데 이런 무중력 환경은 인체에 많은 변화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무중력 상태에서 지구의 중력과 비슷한 상태를 만들어 신체 변화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에서 우주인들을 위한 체력 단련 기구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도 별별 이야기의 마스터죠. 이태영 교수님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무중력 상태에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저도 그렇고 세나 씨도 그렇고 무중력 상태를 경험해 본 적이 없죠. 그렇죠. 아직. 가끔가다 지구의 중력이 참 무겁게 느껴지는 때가 있죠. 네. 우리가 중력 속에 살다 보니까 별로 못 느끼지만 우리는 근육을 쓴다든가 이제 호흡을 하거나 이 피가 이 심장으로부터 아래로 움직일 때 다 이 중력을 느끼면서 있습니다. 근데 중력이 없는 데 간다면 몸이 붕붕 뜨게 되고 근육을 쓸 일이 별로 없죠. 그리고 이제 피 속에 있는 이 칼슘 같은 것들이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몇 달 지나고 나오면 굉장히 힘들어지죠. 지구에 들어오면. 네. 우리가 오랫동안 입원했다가 깨어나면 근육을 못 쓰기 때문에 제대로 걷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주 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지구로 돌아왔을 때 적응이 힘들다. 그래서 근육을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이제 MIT에서 그런 이 장비를 만든 것 같습니다. 어떤 원리로 운동기구를 만든 건가요? 가장 좋은 건 중력을 느끼게 해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중력이라는 것은 우주에서 중력을 느낄 수 없으니까 중력과 비슷한 힘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2.5m 정도 되는 원통을 만들어가지고 빙빙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원심력이 생기거든요. 네. 그 놀이동산 같은 데 가가지고 회전 원반 도는 거 보신 적 있죠? 굉장히 빠르게 도는 놀이기구. 난간 막 붙잡으면서 이제 안 벗어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돌리면
밀리면은 바깥으로 나가는 원심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원심력이 결국은 중력과 비슷하게 사람을 당겨주는 거죠. 그래서 그 원심력을 지구의 중력과 비슷한 정도까지만 만들어주면 뒤로 이 밀리는 힘이 중력처럼 느껴지는 거죠. 네. 근데 이거를 페달을 밟아가면서 이거 원통을 돌려주고 그리고 이제 중력이 느껴지는 원심력이 느껴지는 상태에서는 이 뭔가 힘이 느껴지니까 네. 이 페달을 밟기 더 힘들어지겠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점점 이 원심력 속에서 근육을 쓰는 훈련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지구에서 운동하는 것과 똑같지는 않겠지만 비슷한 정도의 근육을 훈련시킬 수 있는 건 되겠다. 네. 네. 그러니까 중력과 비슷한 그 힘을 만들어서 운동을 하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네. 실제로 인공 중력을 만드는 건 가능한 건가요? 결국은 중력이라는 건 잡아당기는 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작용하면 그것이 중력이든 아니든 사실은 못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구에서는 이렇게 중력이 되지만 힘을 계속 가해줘서 우주선이 계속적으로 가속을 해준다면 뒤로 밀리게 돼요. 네. 밀리게 되면 그 밀리는 힘이 그 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이것이 중력인지 원심력인지 모르거든요. 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급브레이크를 탁 밟으면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쏠리죠. 네. 출발하면 뒤로 쏠리죠. 이런 어떤 이건 관성이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힘이 느껴질 때마다 그 힘이 어떤 힘이든 간에 느끼는 사람은 종류를 구별하기가 좀 힘들어요. 네. 그래서 원심력이지만 똑같은 어떤 한쪽 방향으로 어느 정도의 크기의 힘이 중력과 똑같은 크기의 힘이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원심력인지 중력인지 느끼기는 힘들다. 따라서 인공 중력이라고 하는 것도 계속적으로 힘만 가하면 그 안에서 느끼는 사람이 느끼는 힘은 똑같을 수 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먼 훗날 우주의 커다란 인공 우주정거장이라든가 인공 호텔 또는 이제 커다란 우주선 같은 경우 우주에 오래 있으려면 단순한 이런 장비뿐만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인공 중력을 만드는 그런 시스템들 결국 원심력 회전을 시켜야 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개발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번에 개발된 운동기구를 시작으로 나중에서는 우주에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4년) 화성에 쌍둥이 탐사 로버가 착륙합니다. 오퍼튜니티와 스피릿입니다. 두 로버는 화성을 종횡무진하면서 갖가지 새로운 발견을 합니다. 그러나 2011년 5월 스피릿은 통신 불능에 빠지면서 더 이상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오퍼튜니티는 멈추지 않았고 지난 3월에는 마라톤 풀코스인 42.195km를 주파했습니다. 2004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11년에 거쳐 오퍼튜니티가 달려온 42.2km의 여정. 긴 세월, 나홀로 임무를 수행 중인 오퍼튜니티의 노력이 느껴지시나요? 지난 2012년 8월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탐사 로봇 큐리오시티가 화성에 성공적으로 내려앉으며 전 세계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큐리오시티가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던 그 시간, 오래전부터 나홀로 화성 땅을 누비던 선배가 있었는데요. 바로 나사의 쌍둥이 탐사 로봇 오퍼튜니티와 또 스피릿입니다. 나사는 그중에서도 오퍼튜니티의 길고 긴 임무 과정을 한 편의 영상으로 공개를 했는데요. 이 영상에는 오퍼튜니티의 11년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합니다. 교수님, 오퍼튜니티가 그동안 어떤 활동을 했던 건가요? 이제 2004년 1월부터 무려 11년 이상 활동을 했죠. 네. 가장 중요한 것은 화성에 물이 과연 존재하느냐. 네. 화성에 있는 토양 암석을 분석해서 그중에서 이제 물 성분들을 찾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기 중에 대기 성분 좀 분석을 하고 거의 화성에 물이 있다라는 거의 확증을 이 오퍼튜니티가 제공해 줬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지난 이 11년 동안 열심히 이제 돌아다녔죠. 그래서 42km 이상을 갖다가 올 봄에 이제 돌파를 하게 됐던 거죠. 네, 근데 쌍둥이 스피릿이 먼저 갔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일찍 수명을 다했어요. 뭐 먼저 가봤자 보름 정도 먼저 간 거예요. 그랬군요. 사실 쌍둥이이기 때문에 네. 원래 불과 15일 먼저 갔는데 실제로 이 스피릿 같은 경우는 초기부터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최종적으로 2011년 5월 정도에 이제 수명을 다했고 물론 이 오퍼튜니티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여러분 고장도 많이 나고 네. 뭐 지금은 사람으로 치면 정말 굉장히 이 기계가 늙은 거죠. 그래서 뭐
기억상실증, 치매 증상도 있다. 아이고, 그래서 안타깝네요. 명령을 내려도 듣지도 않고 그다음에 자기 위치도 확인도 못하고 또 이제 마모를 피하기 위해서 후진도 안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은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움직이고 있고 네. 가끔씩 연락을 해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런 탐사기들 보면요. 본래 수명보다 조금 더 길게 활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유통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기간이고 거기서 좀 더 갈 수도 있잖아요. 네네. 특히 이런 것들은 뭐냐면 태양에서 오는 그 빛과 열을 이용해서 태양 전지를 이용해서 태양빛을 가지고 이제 충전을 시켜가지고 이제 동력을 얻는 건데 네. 이 충전이 제대로 잘 되면 가는 거고 충전지가 고장이 난다든가 햇빛이 잘 안 들면 또 미리 망가지는 거고 그래서 이번 오퍼튜니티 같은 경우에는 태양 전지가 굉장히 성능이 좋았던 것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그 나름대로 그 관리하는 사람들이 수시로 잘 관리해줬던 것 같아요. 네. 가서 관리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아무튼 예상 수명보다 훨씬 뛰어넘는 그래서 역대 신기록이죠. 그리고 물론 그 뒤에 이제 그 큐리오시티가 2012년도에 가면서 관심이 많이 떨어졌죠. 네. 큐리오시티에 비하면 이 오퍼튜니티 굉장히 조그맣고 네. 정말 구닥다리이기 때문에 하지만 아직도 이 큐리오시티가 누비고 있는 그 화성 땅을 갖다가 이 자그마한 그리고 오래된 늙은 이 오퍼튜니티가 아직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큐리오시티의 인기에 많이 가려 있긴 했지만 그동안 많은 사명을 다했던 우리 스피릿과 오퍼튜니티에 대한 관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력 렌즈의 현상이란 매우 멀리 떨어진 천체에서 나온 빛이 지구까지 오는 중에 무거운 질량을 가진 천체로 인해서 배경의 빛이 구부러지며 마치 렌즈를 통과해 오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렌즈라 부르는 물체는 유리나 플라스틱 등의 투명한 재질로 만들어져 있어서 빛이 잘 통과하지만 렌즈의 굴절률이 공기와 달라서 빛이 렌즈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빛을 모으거나 분산시킬 수 있는데요.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어떤 물체를 보면 그 물체들이 확대되고 또 축소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더 밝아지거나 더 어두워져 보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쌍안경이나 망원경, 현미경 등이 바로 렌즈의 이런 성질을 이용한 건데요. 이러한 현상은 우주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십억 광년 떨어진 천체에서 방출된 빛이 우주로 퍼져나가다 그중 일부가 지구의 망원경에 도달하면 관측자는 천구상의 특정한 위치에 그 천체가 있음을 알게 되는데 만약 이 빛이 지구까지 오는 길 가운데에 렌즈가 있다면 지상의 관측자에게 원래의 천체가 확대 혹은 변형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개로 보이게 됩니다. 실제 우주에서는 거대한 광학 렌즈가 존재할 수는 없지만 대신 은하나 은하단, 블랙홀 등과 같이 중력이 매우 큰 천체들이 빛의 방향을 바꾸는 렌즈 역할을 하기에 이를 중력 렌즈라 부릅니다. 중력 렌즈는 렌즈 현상을 일으키는 천체의 질량과 크기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돋보기는 빛을 한 점에 모을 수 있지만 중력장에 의한 빛의 굴절은 초점이 없기 때문에 한 곳에 모이지 않고 여러 개의 상을 만들게 되는데요. 빛을 내는 천체와 빛을 굴절시키는 천체 및 관측자가 일직선을 이룰 때 생기는 고리 모양의 상을 특별히 아인슈타인 링이라고 부르고 상이 4개로 보이며 십자가 모양을 띠는 것을 아인슈타인 십자가라 부릅니다. 아인슈타인 이름을 붙이는 건 중력에 의해 휘어진 시공간에 따라 빛도 휜다는 상대성 이론을 중력 렌즈가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먼 우주 끝자락 원시은하를 확대해보고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는 외계 행성도 추적하고 빛의 굴곡을 역산해 보이지 않는 암흑물질의 흔적도 드러내는 등 이젠 우주 심연을 탐구하는 거대한 망원경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국 최고의 창작 동요로 손꼽히는 반달. 이 곡은 1924년 어느 새벽 하늘에 있는 달을 보던 고 윤극영 씨가 반달이 나라를 잃은 자신의 모습처럼 보여서 그 마음을 담아서 작사, 작곡한 곡입니다.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책과 같은 가사는 당시 조선인들의 나라를 잃은 민족적 서름과 또 빼앗긴 조국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동심의 세계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조선 민족을 망망대해에 떠도는 한 조각의 조각배로 또 갈 곳 없이 하늘을 떠도는 슬픈 새벽달과 같이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서쪽 나라로 간다는 표현은 해방의 나라를 의미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깊은 뜻을 담고 있는 동요 반달에서 하얀 쪽배를 가리키는 반달은 상현달일까요? 하현달일까요? 사실 이 윤 선생님이 직접 하늘을 보고서 쓰신 건지 기억을 가지고 쓰신 건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네. 기록에 의하면 이 윤 선생님이 이 동요를 쓰신 것이 1923년도부터 1924년 봄 사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1924년도에 발표를 하셨고 이분이 1923년도 9월에 일본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 사이에 쓴 것이 아닐까라고 여겨지는데 네. 과연 그 사이에 이 노래 가사 속에 해당되는 그런 배경이 하늘에 있었겠느냐. 자,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물론 밤이니까 푸른 하늘이 아니라 까만 하늘이겠죠. 네. 그건 노래 가사이기 때문에 그냥 시적을 표현했다고 거죠? 치고요. 예. 그럼 하얀 쪽배라고 하는 게 결국 달을 이야기하는 건데 쪽배니까 보름달이 아니라 반달이겠죠. 네. 근데 이제 하얀 쪽배에 개수나무, 이 개수나무 어차피 달 속에 있는 거고요. 천문학적으로 그 새벽에 보이는 달은 하얀 달 왼쪽. 그 다음에 저녁에 보이는 달은 오른쪽, 네. 상현달. 모양이 틀리고 방향도 틀립니다. 그리고 금성이 새벽에 보일 때는 동쪽에 샛별, 금성이 저녁에 보일 때는 서쪽에 개밥바라기. 네. 그 아드님 인터뷰한 거 들어보니까 이 윤 선생님이 저녁 8시분 주무시고 아침 새벽 3시 반에 일어났다네요. 아주 매일같이. 네. 그래서 8시 전에 저렇게 보거나 새벽 3시에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하늘이 실제로 금성의 위치를 놓고 보면 금성은 이제 1923년 겨울 정도부터 이제 새벽에 좀 보이다가 그 다음에 한동안 또 안 보여요. 네. 안 보이다가 다시 또 이제 저녁 하늘로 옮겨가거든요. 봄 쪽에. 그래서 사실은 1923년부터 24년 들어오셔가지고 발표할 때까지는 거의 없었다. 네. 실제로 학교나 여러 천문학하는 분들이 이걸 분석해 보려고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본다면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정답이 하나가 아니란 얘기예요. 생각할수록 다 다른 그렇죠. 경우의 수가 많다는 거죠. 경우의 수가 많을 수 있는 거죠. 또 윤규경 선생님이 딱 정확히 반달이라고 얘기는 안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죠? 네. 또 상현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보고서 썼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종합적으로 이럴 경우 수도 있고 저럴 경우 수도 있더라. 네, 그러니까 윤극영 선생님이 만든 동요 반달은 천문학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어떤 정확한 달을 보고 그렸다라고 보기엔 좀 힘들 것 같고요. 우리가 음악적인 관점에서 예술적인 의미에서 이 동요를 감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별별 이야기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우주 소식 가득 담아 찾아오겠습니다. 별별 이야기를 다시 보고 싶은 분들은 YTN 웨더앤라이프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